것 같다. 아니 이 색깔하고 똑같이 좀 누렇게 떴나요? 뭐 이게 누구래? 아니 그게 이유가 있어요. 제 친한 친구가요 남자친구랑 헤어졌다고 네. 밤새 전화를 붙잡고 놓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네.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그랬더니 믿질 않고 이럴 땐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근데 원래 사람이 참 안 바뀝니다. 얼마나 네. 안 바뀌는가 하면 신혼부부 때 치약 좀 뒤에서 짜세요 하고 부탁했는데 결국 60년이 지나서 영감님 돌아가실 때까지 못 고치고 돌아가셨다고 하거든요. 참 잘 안 바뀌어요. 원래. 인생의 파도를 넘다 보면은 안 바뀔 것 같은 사람도 바뀔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의지가 있으면 네. 바뀔 수가 있는데 네. 자 오늘은 성공 특강 디딤돌 시간입니다. 과연 사람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 명쾌한 해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강의 주목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으신 분이신데요. 얼른 모셔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공 특강 디딤돌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젊은 패기 하나만 믿고 닥치는 대로 일을 시작했던 한 청년이 있다. 입대를 앞두고 큰 돈을 벌고 싶어 택했던 전기공사 작업. 그러나 그 꿈도 잠시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당한다. 지금은 1급 장애자가 됐지만 절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신체가 자유로웠던 시절보다 더 행복한 꿈을 꾸는 사람. 마음먹기에 따라 불행한 운명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다고 믿는 백금기 실장의 제2의 인생 이야기를 들어보자. 자 오늘의 명강사 백금기 실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와, 정말 이 유쾌한 에너지를 몰고 다니신다는 분이라고 소문을 들었는데 잘생기기까지 하셨어요. 네, 강사계 장동건 씨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여자 MC가 예. 미남을 좋아합니다. 너무 예. 좋아해요.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가끔 종종 듣는 이야기입니다. 아,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장애마저도 축복이다라는 책을 읽은 사람들이 많은 감동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장애마저도 축복이다 이런 마음을 먹기까지가 상당히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을 먹기까지가 저도 나락으로 떨어질 때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전환점을 맞고 그런 마음을 고쳐먹기까지 과정이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네. 네, 조금 전에 왕종훈 씨랑 사람은 바뀐다, 바뀌지 않는다 뭐 이런 논쟁을 좀 했었는데요. 어떠세요? 백금기 실장님은 사람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100% 바뀔 수 있다라고 자신을 합니다.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 예. 우리 백금기 실장님의 성공 특강이 그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공 특강 디딤돌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백금기입니다. 그리고 환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은 뭐 저하고 함께 공감을 하시면서 이거는 이론적인 수업도 아니고 딱딱한 뭐 전문 용어를 쓰는 수업도 아닙니다. 편안하게 들어주시면서 제가 직접 경험하고 실천해 오면서 인생은 바꿀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1부와 2부에 걸쳐서 진솔한 마음으로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마음을 열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알량한 자존심 같은 거 몽땅 다 버리시고 스펀지 같은 마음으로 이 시간을 함께 해주신다면 여러분들 왼쪽 가슴에 비수가 꽂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의 차이가 인생도 분명히 바꿀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요. 밑에 보시면은 장애마저도 축복이다라는 부제목을 좀 달아놨습니다. 현재 저는 이 앞에 서고 있는 저는 왼쪽 팔과 다리가 우족, 우수로 지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 그걸 깜빡깜빡 잊어먹어요. 그리고 자기의 이치가 항상 힘들고 어렵다라는 이야기만 반복해서 합니다. 제 얘기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다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살아가기를 바라시겠죠? 그렇죠. 올해보다 나은 내년을 기약하면서 우리는 열심히 뚜벅뚜벅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또한 어렸을 때 태어났던
탄생이 굉장히 힘들고 암울했고 희망이라는 게 찾아볼 수 없는 시절이었어요. 하지만 인생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제가 처음부터 엘리트 코스를 밟아가지고 이 자리에 이렇게 섰다라면은 여러분들 앞에 이런 말씀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환경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10살 때까지 초가집 밑에서 허롱불 밑에서 살았어요. 정말로 저도 또한 어느 어르신들처럼 TV 보러 가기 위해서 그 집에 가서 일해주고 TV 본 적도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사셨어요? 그런 얘기는 듣습니다. 그때 어렸을 때 저의 환경이 저에게는 가장 절박한 마음을 가져다 준 환경이었어요. 제가 이런 시절이 저에게는 도리어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의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저는 다 극복해낼 수 있는 정신력을 가지고 있어요. 비록 육체적으로는 많은 걸 잃었지만은 정신력만큼은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게 바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디딤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춘기를 겪으면서는 친구들과 많이 어울리기도 하죠. 놀러 다니면서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한지 그때 이제 비교가 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 집은 나는 왜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태어났고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님은 하루하루 품팔아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지 그걸 알게 돼요. 세상을 이제 삐뚤어지게 보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달리 보여지게 되면은 모든 것은 다 나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나를 괴롭히는 걸로 보여지게 돼요. 그때부터 친구들과 어울리고 내가 벌어서 내가 술 먹고 담배 피고 세상을 완전히 삐뚤어지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중에 89년도에 고등학교 2학년일 때 굉장히 큰 제가 잘못을 저질러요. 부모님에게 또는 사회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친구들과 많이 어울려 다니죠. 안 좋은 모임에도 다니고 안 좋은 그런 단체도 다니면서 사고 치고 다니죠. 그런데 저희 어머님을 뜻밖의 상황에서 어머님을 뜨거운 눈물을 보게 돼요. 어머님의 뜨거운 눈물. 그래서 절대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어딘지 아시죠? 젊은 친구들이나 누구나 절대 경찰서 같은 데 가지 말아야 되고 병원 같은 데는 가지 말아야 되죠. 근데 저는 경찰서에서 어머님을 뵙게 되죠. 어머님이 저를 낳아주실 때 세상 즐겁고 행복하게 열심히 살으라고 낳아주셨는데 저는 그 과오를 저지르고 경찰서에서 어머님이 꿈에도 볼 수 없는 사람 앞에서 무릎 꿇고 자식 때문에 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제 왼쪽 가슴에 엄청 큰 대못을 박아줬던 거예요. 그 시간 이후로 저는 지금 오늘 이 세트장에 오기 전까지도 어머님에게 감사의 전화를 해요. 아침 8시부터 8시 반이면 어김없이 비록 장애 1급으로 살아가지만은 하루하루를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어머님이 봤을 때 어머님 또한 자식을 잘 가르쳤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어머님도 꾸준하게 건강을 지켜주실 거고 저 또한 그런 어머님의 안녕이 내가 사회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척도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님에 대한 마음을 완전히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바뀌게 돼요. 1990년도에 고등학교 3학년 때 보따리를 싸들고 일단 서울로 냅다옵니다. 어머님에게 이제 효도를 해야 되니까 가난을 벗어나보고자 하는 마음이 이제 굉장히 강하게 다가왔기 때문에 1990년대 보따리에서 서울로 처음 왔던데 송파구 마천동이에요. 무슨 일 했겠습니까? 학력도 안 좋고 기술도 없는 상황에서 봉제공장 일을 했죠.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5대 수출 산업 품목이 다 간의 수공업들 아닙니까? 신발 만들고 옷 만들어서 수출하고 가발 만들어서 지금이야 5대 산업이 뭐 반도체, 조선 이런 것도 쭉쭉 가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 30일에서 약 15일을 날 새고 일을 해야 돼. 그렇게 일했을 때 겨우 받는 월급이 30만 원. 아무리 그래도 농사 짓는 것보다는 쉬웠기 때문에 일을 열심히 하죠. 일하고 나면 한 달 되면 수입은 오니까 즉각 나에게 다가오는 돈은 되니까 그거 받아서 부모님한테 드리고 또 그것도 저 또한 그런 작은 금액이라도 부모님한테 드렸을 때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죠. 아, 이게 내가 스스로 돈 버는 맛이고 어머님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길이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그 일이 천직인 줄로 알고 있다가 분명히 세상은 돌아가는 게 너무 급박하게 돌아간다는 걸 보고 있는데 과연 이 일이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인지 내가 어떠한 마음을 하는 건지 다시 보여지게 되죠.
그럼으로써 눈을 돌려서 본 것이 바로 분당 그때 아파트 공사가 한참이었어요. 1990년대, 91년대. 그때 가서 막리를 또 시작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리하면서 스스로를 많이 깨닫는다고 하죠. 젊은 친구들이 경제교육할 때 가장 많이 했던 것이 막리를 하면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돈의 개념을 많이 배우게 돼요. 저 또한 그때 내가 직접 돈이라는 걸 벌어본과 동시에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30만 원 벌던 것이 그 일을 하면서는 좀 더 70만 원 더 벌고 80만 원 더 벌고 굉장히 기분이 좋죠. 내 이 젊은 패기 하나만으로 열심히 일을만 하면은 돈이 주니까. 남들 쉬는 시간에 나는 일을 하죠. 왜? 바로 이런과 동시에 나에게 주는 월급이 달라지니까 한 달 후의 모습이. 그러기를 있다가 대한민국 남자라면은 빼놓지 말고 가야 될 곳이 있죠. 군대. 예, 그렇습니다. 저에게도 입대 날짜가 오고 군대를 일찍 갔다 오고 싶은 마음에 93년 1, 2, 3에다가 동그라미를 딱 치고 1년만이라도 부모님 옆에서 부모님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시골에서 일을 하죠. 아무 기술도 없고 막무가내 가서 했던 것이 바로 전기 일이죠. 22,900볼트가 흐르는 전기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기술력이 없이 일하게 되면은 월급 50만 원. 그게 최고예요. 그 대신에 전지에 올라가는 기술을 익히고 많은 사람들 함께 일하게 되면은 그게 월급이 90만 원, 12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더블로 가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제가 욕심 많은 제가 가만히 밑에서 전주를 신기 해서 1m 70을 팠겠습니까? 아니겠죠. 한 달 월급 50만 원 털어서 연장을 다 사죠. 몽기라는 연장도 사고 벤치도 사고 여러 가지를 사고 전주에 올라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굉장한 기술을 요하는 겁니다. 밧줄과 허리와 다리와 팔로 혼연일체 됐을 때 전주에 한 발씩 올라갈 수 있게 돼요. 저도 예전에 그 전봇대에 올라가시는 그 분을 보고요. 너무 깜짝 놀란 게 정말 무슨 묘기하는 수준이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 장면을 직접 하셨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야, 대단하시네요. 지금이야 장비가 좋아서 뭐 바가지차 타고 올라가서 작업을 하지만 당시에는 일일이 다들 손으로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언제 했냐? 항상 부지런해야 되는데 저 또한 부지런해져요. 시골에서 농사 짓는 참 부지런합니다. 네. 또 부지런한 아침에 남들 8시에 출근하면 7시에 출근해 1시간을 연습을 하게 되죠. 점심시간 남들은 점심 먹고 오침을 자는데 저는 또 연습을 하게 됩니다. 남들 퇴근하고 나면은 1시간 동안 남아서 또 전주. 그러기를 약 3주에서 한 달 정도를 했어요. 전주가 제 연습 시범대가 된 전주는 아주 번덕번덕하죠. 거칠은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항상 제가 발로 짚고 올라가는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실력을 키우고 난 후에는 이제는 뭐든지 서 있으면 다 올라가게 돼요. 전주든지 나무든지 원숭이가 돼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는 전주에 한 명이 올라가는 것도 보셨을 거고 2명이 올라가는 것도 보셨을 거예요. 저도 똑같이 올라가서 일을 합니다. 배워야 되죠. 10m, 12m, 14m, 16m. 무섭기도 해요. 하지만 저에게는 해야 될 일이 너무 명확했기 때문에 그거는 두려움은 없었어요. 오로지 기술을 배워야 된다. 나는 부모님에게 최소한의 효도는 해야 된다 하는 생각으로 뚜벅 하루, 이틀, 사흘 그러기를 2달이 지났을 때 어떠한 전봇대도 이제 다 올라가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 욕심에 끝이 없을 정도로 이제는 살아있는 전기도 조금씩 배워나가기래요. 살아있는 전기라고 한다면은 전주에 보시면은 22,900볼트의 전기가 흐른다는 거죠. 근데 1992년 8월 17일 날 제 운명이 바뀌는 시간이 옵니다. 오전 10시 정도에 오전 참을 먹고 다른 분들은 다른 현장으로 가고 저와 저를 작업시켰던 책임자는 다른 현장으로 오게 되죠. 그래서 저는 작업자와 저와의 100% 믿음에 의해서 일을 해야 돼요. 작업자가 저에게 전주에 올라가서 일을 하라고 했어요. 저 또한 매번 믿고 하는 일이라 성큼성큼 올라가서 일을 했었죠. 일을 하는데 한참 작업을 하다가 왼쪽 팔이 아주 펑 하는 소리와 함께 감전이 되게 되죠. 왼쪽 팔이 감전된과 동시에 전기는 흘러나가야지 살게 되었어요. 왼쪽 발로 빠져나가게 된 거예요.
예. 또 왼쪽 팔과 다리가 다 절단됐다는 얘기. 그렇게 빠져나간과 동시에 저는 목숨만은 건졌는데 이게 전기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맞게 되면은 뭐가 일어나죠? 스파크. 불이 일어나죠. 스파크로 인해서 제 등에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작업복이. 지금이야 면이나 뭐 폴리에스테라 다 작업복이었는데 불이 붙기 시작해요. 등거리와 손등에 보시면은 현 이것도 다 면장갑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불이 났던 거예요. 다리나 온몸에 불이 붙기 시작해요. 밑에 있는 작업자가 쉽게 올라와서 저를 꺼줄 수가 없어요. 전기를. 왜? 올라오면 같이 죽느니까. 22,900V를 우리처럼 쉽게 가서 스위치 내려서 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기억으로는 약 30분 정도를 위에 있었어요. 15분 정도가 흘렀을 때 전기를 한 2번 정도 더 맞았고 20분 정도 흘렀을 때는 2명의 작업자가 멀리서 허겁지겁 왔어요. 저는 정신만은 멀쩡하게 다 기억을 하고 있어서 그게 저에게는 가장 큰 무기가 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때 올라와서 당장 끌어내릴 수도 없고 제 불을 옷에 있는 불을 끌 수도 없는 노릇이에요. 왜? 너무 심하게 살 속으로 타들어갔기 때문에 불을 끄고 옷에 있는 제 살에 있는 먼지를 털어낸다고 하면 바로 다 살이 떨어져 나갔죠. 살이. 그래서 밧줄로 어거지로 꽁꽁 묶어서 전주 아래로 내렸고 그때 당시 같은 경우에는 뭐 119가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어요. 129라는 것이 좀 활성화가 됐었는데 그것도 오는 시간이 너무 멀어요. 작업 현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화물차를 타고 병원으로 갔고 병원에 갔을 때 저는 병원에서 이미 저를 죽은 사람으로 취급을 했어요.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병원에 왔으니까 차라리 옆에 있는 장례식장을 소개해 드릴까요? 저는 그 얘기를 듣는 데서 하는 의사 얘기를 거짓이라고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를 알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나는 살아야 된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살아야 된다. 내 몸이 다 썩어 들어가고 타들어가도 나는 살아야 된다. 기어코 내가 누워서 병원 응급실에 실려왔지만 나는 살아서 나가야 된다. 그거 하나 정신만은 가지고 있어요. 또 많은 걸 잃었지만은 저의 정신력은 더 굳건해지고 강해지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딱 92년 8월 17일 날 전기 감전사고 나서 93년 8월 20일경에 정말로 거짓말처럼 걸어서 퇴원을 하게 됩니다. 저를 희망을 줬던 거는 병원에 있으면서 나를 정말 성심성의껏 보살폈던 간호사님도 있었고 저에게는 형제 같은 친구도 있어요. 몸이 썩어 들어가는 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쉽게 저에게 문병으로 올 수가 없어요. 한여름이다 보니까 45% 4도 화상을 입었어요. 한여름에 급속도로 썩어 들어 저에게는 친구가 와서 일주일 정도 저를 병간호해 줬어요. 그 친구가 일주일 정도 병간호해 주면서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님께 때 아닌 때를 썼는데 자기는 팔다리 2개가 다 있는데 잃어버린 친구를 위해서 하나는 주겠다라고 제발 검사 한번 해달라고. 야,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예. 그 친구가 얼마 전에 제가 현재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얼마 전에 학비도 보태줬어요. 이 돈으로 너의 꿈을 펼쳐라 라면서. 인생에 그런 친구 하나만 있어도 예. 정말 운이네요. 항상 저도 또한 그런 친구가 있다는 걸 대단히 만족스럽게 하고 행복하다는 생각으로 그 친구에게 안 좋은 친구가 되기 싫어서 열심히 보란듯이 더 부지런히 살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친구들의 힘을 받아서 정말 거짓말처럼 만 1년 만에 뚜벅뚜벅 걸어서 퇴원을 합니다. 한 6개월 동안은 집 밖을 안 나갔어요. 무서웠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나만 쳐다보는 것 같고 예전에 내가 사고 나기 전에 모습을 생각하면서 많이 손가락질 했을 거라는 생각에 안 나가게 되죠. 그런데 사람은 바뀌는 건 백지장 한 장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게 있다고 생각을 바뀌게 됩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을 동안 집에 있으면서 모든 세상은 다 증오하기 시작하게 되죠. 그러면서 제가 세상을 봄과 동시에 또 다른 일들을 시작하면서 인생이 바뀌어 가고 있어요. 조금씩. 근데 그때 당시에는 시스템이라는 것은 절대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뭔가를 바꾸기 위해서 했던 경험들, 또 지금의 이 순간까지 오게 된 경험들,
그거에 대한 거는 다음 시간에 2부에서 차츰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들어주신다면은 정말로 제가 가지고 있는 인생 시스템을 정확하게 스펀지처럼 흡수하셔서 얼마나 중요하고 행복한 인생인지 아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여기서 오늘 1부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제 변화하는 과정은 이제 2부를 통해서 또 다시 듣기로 하고 그렇게 힘들게 사셨어요? 아닙니다. 정말 위로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왼 다리를 감전사고로 잃으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든 시기였겠어요. 사고 싶지 않은. 그러죠. 많은 장애인분들이 사고 당시에는 그런 시간을 많이 겪거든요. 저 또한 그렇게 겪었던 겁니다. 예, 어떻게 견디셨어요? 그 과정은? 과정은 처음에는 저도 한 6개월 정도 직고라고 안 나갔다고 했죠. 근데 그 생각의 틀을 바꿨던 거는 이런 교육을 많이 통해서 나보다 더 힘든 장애인들도 세상을 저렇게 살아가구나. 또한 또 책을 보면서 나보다 힘든 사람들도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구나. 그렇다면 나도 생각을 좀 바꿔보자. 라는 생각으로 조금씩 사회에 진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참 힘들게 일이 잘 안 풀리고 정말 참 세상 살기 싫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께 정말 귀감이 되실 그런 말씀 기대가 됩니다. 2부, 다음 주에 2부는 주제가 뭐예요? 철저하게 인생을 계획하면 100% 원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제가 100% 경험하고 실천했던 이야기로 전해드릴까 합니다. 예. 세계화 전략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이신 백금기 실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요즘 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우울한 뉴스들이 좀 많잖아요. 새봄 좀 싱그럽게 시작해야 될 텐데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희망은 민들레와 같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돌 틈에 민들레가 피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걸 못 보고 그냥 지나쳐버리죠. 네. 어떤 분은 아예 못 보고 밟고 지나가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어떤 분은 어머나 민들레가 피었다 하고 찾아내는 분도 계시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요? 이렇듯 눈을 크게 뜨고 찾아내는 사람의 눈에만 보인다. 그래서 희망은 민들레와 같다. 와, 오늘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도 제가 했지만 참 좋은 말이에요. 네, 돌tum에 핀 이 희망을 전달해주는 민들레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왕종근 이세진의 성공을 부르는 밤, 다음 주 이 시간에도요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밤 10시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